강의 가면은 사람이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뭐 재밌어요. 자 우리 2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밥상 알더밥입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저희 그 사케 1편하고 요번 편에 우리 음식 주쿠박스죠. 우리 여의도 쿠마 김민성 셰프님이 급한 집안일로 같이 방송을 참석을 못 하셔서요. 오늘도 우리 그 여태오 사케 마스터님을 모시고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사케 편을 둘이서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한테 우리 사케 마스터님 인사 좀 한번 또 해주시죠. 네, 제 2편 지금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사케로 지금 이제 찾아뵙게 된 사케 마스터 여태오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1편에서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여태오 사케 마스터님 그 경력을 보니까 그 동경 핫토리 요리 네. 영양조리 학교 졸업하셨고 네. 또 아마 그 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 어학부를 네. 전공하셨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사케 아카데미, 네. 또 한국 식음료협회 사케 소믈리에 위원장, 네. 또 리츠칼튼에서는 이제 셰프로 또 호텔에서 생활 근무도 하셨던 그런 경력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그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사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 먼저 후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사케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네, 찢어진 테일러님입니다. 찢어진 테일러님. 아는 아이디 네임분들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알더밥 시작 초기부터 잘 듣고 있는데요. 혼자만 들으려고 하였는데 소문이 다 퍼져서 저는 송추 평양 면옥파입니다. 꼭 그곳에서 냉면 드셔보세요. 덮치는 맛. 이게 뭐 평양냉면에서 덮치는 맛이라는 게 어떤 맛인지 참 궁금한데요. 같은 냉면이랍니다. 의정부와 장충동 계열은 너무 점잖은 것 같더라고요. 또 스테이크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 정도에 따라서 숯이냐 프라이팬이냐로 나누어 굽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면 숯에다가 구우시고요. 지방이 적으면 프라이팬에다가 굽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제 경험의 최고의 스테이크 고기는 아일랜드산 등심이었습니다. 풀 먹고 산 소고기라 한국에서 유통되는 고기 맛과는 맛이 틀립니다. 숙성 안에도 고기에서 치즈향 같은 육향이 나더군요. 알더바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무야산다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그분의 식도락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꼭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무야산다님이 뭔 이야기신가요? 덕분에 좋은 방송 알게 되어 엄청 실히 듣고 있습니다. 1년 늦게 출발해서 열심히 정주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케 소믈리에라는 그 단어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케 소믈리에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한번 먼저 질문 한번 드리면 소믈리에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소믈리에 하면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소믈리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면 감별? 그렇죠. 감별? 다들 소믈리에 하면 감별이라는 단어를 너무 떠올리게 되는데 와인이든 사케든 뭐 어떤 소믈리에든 간에 실질적으로 감별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와인 소믈리에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를 보면 물론 와인 체크는 하겠죠. 인벤토리는 하고 뭐 체크는 하겠지만 손님한테 팔아야 될 제품을 오픈해서 직접 감별을 한다든지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굳이 한다면 손님들 드시기 전에 한번 뭐 손님이 요청해서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디캔팅 한다고 먼저 오픈을 해달라 요청했을 때 미리 오픈해서 향을 맡아본다거나 뭐 이 정도는 하겠지만 특별하게 감별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소믈리에에 대한 이제 주된 역할은 뭐냐면 연출이라는 거거든요. 연출이다. 손님 식사하는 테이블을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 나라 언어도 문화, 역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위트라든지 상식을
모든 걸 조금 갖추면서 손님이 식사하는 이 자리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걸 연출해주는 그걸 이제 소믈리에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재방문할 수 있게끔. 근데 소믈리에는 저도 이렇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 제 직업을 이제 할 때 사케 소믈리에입니다, 사케 마스터입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와 술 잘 마시겠어요. 라는 개인적으로 저 술 너무 못 마시거든요. 예, 덩치는 크고 이래 보여도 술을 너무 못 마시는데 술 못 마시는데 어떻게 사케 마스터, 사케 소믈리에를 하세요? 그런 게 선입견이거든요. 그래서 소믈리에는 감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감별한다면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손님한테 팔아야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구분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사케 마스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와인 소믈리에 같은 경우에도 네. 감별 정도를 한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국제 대회에 나가서 그렇죠.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지 네. 와인에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감별의 개념이지만 네. 실제로 레스토랑에서는 감별 개념이 아니고 그 스토리텔러 겸 또 네. 그런 그 식탁을 뭐 부드럽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면서도 고객들한테 즐거움과 행복감을 네. 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음식에 대한 이 지식이라든지 오늘 이 와인 또는 이 사케를 추천하는 이유라든지 네. 이런 그 식사 자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소믈리에네요. 네. 그러니까 서버 하면서 서버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뭐 일부분이 이제 사케 소믈리에, 사케 혹은 와인에 대한 소믈리에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부각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우리 여태호 사케 마스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정말로 뭐 그냥 소믈리에 하면 얼핏 감별 이런 개념만 그 생각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정확하게 맞네요. 네.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의 자리든 또는 네. 뭐 부부이나 가족끼리의 자리든 아니면 뭐 회식 자리 네. 또는 뭐 직장 뭐 상사의 승진 축하 기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자리를 가장 빛낼 수 있는 그 분이 이 사케 소믈리에 예를 들면의 어떤 능력과도 네. 그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 저를 포함해서 네. 일반인들이 뭐 또 조금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별사라는 이제 선입견이 조금 많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케 소믈리에 정확하게 그 어떤 의미나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그 이해가 이제 되고요. 네. 자, 우리 사케의 정확한 표현 이거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확한 일본어 표현하면 이제 오사케라고 하죠. 사케랑 오사케랑 좀 틀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중 표현입니다. 이제 한국에도 한국어가 있고 중국식 한국어가 있죠. 자, 그렇죠. 네. 예. 일본도 일본식 일본어가 있고 한자식 일본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사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사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식 그러니까 한자형 일본어는 고가 붙고요 앞에. 네. 일본어적인 이제 단어에는 오가 붙게 되는데 그래서 사케를 이제 오사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오사케랑 정확한 표현은 니혼슈, 일본주, 일본주네요. 그 다음에 맑을 청자에 술주자 적어서 청주, 일본어로는 세이슈가 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세이슈나 니혼슈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네요. 일본주, 네. 니혼슈, 네. 그다음에 청주, 세이슈. 네. 근데 오사케랑 이제 니혼슈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한글로 표현하자면 술과 청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이라는 거는 카테고리가 크죠. 그렇죠. 술 안에 청주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인 입장에서 오사케라는 건 뭐냐면 일본 모든 술을 오사케, 술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사케, 또 일본의 위스키, 맥주, 일본의 맥주. 네, 그걸 일본주.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모든 걸 사케라고 표현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케라고 표현하면 니혼슈를 뜻하는 거고 일본인 입장에서 사케라고 표현하는 거는 모든 술을 통틀어서 이제 표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니혼슈 혹은 세이슈, 청주. 네, 이쪽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네요. 그
정확한 표현은 니혼슈 또는 세이슈다. 그리고 북유럽 쪽에는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라이스 와인. 라이스 와인. 근데 쌀로 만든 와인이라는 뜻에서 그렇죠. 라이스 와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라이스 와인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우리 일본의 식문화 이야기인데요. 저는 기억나는 게 네. 오래전에 삿포로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갔다가 네. 아마 이제 저녁 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낮에 아침 오후에는 이제 골프 치고 관광하고 저녁 때 이제 아마 리조트에 있는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술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잘 마셨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일본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은 대략적인 거 시켰는데 이 사케 아니죠, 니혼슈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요런 어떤 독고리 병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병에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 몇 잔 마시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도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직원을 불러서 원 버틀 플리스 한 병 더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거의 저 혼자 이 조그만 이 독고리였던 것 같은 저 혼자 한 10개 정도를 마셨어요. 그때는 되게 술을 잘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직원도 좀 놀래고 주위 테이블에서도 저 새끼 뭔데 저 혼자서 물론 이제 저희 집사람도 같이 있어서 같이 마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조금 취기가 올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독고리를 갖고 왔는데 위에 이만큼 좀 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생각에 이빠이 플리스 하고 야 좀 꽉 좀 채워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술을 한번 마셔본 적도 있고요. 또 그때 일본에 계신 관광 가이드 분하고 리조트 밖에 나가서 또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선술집 같은 데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4명이 갔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내기를 했어요. 술값을. 근데 일본은 이게 밖에 나와서는 돈이 얼마인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회를 좀 시켰는데 회가 한 6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 니혼슈를 그래도 한두 병 이상 마신 것 같은데 나올 때 2점 남기고 나왔던 그 2가지 기억이 이제 일본의 식문화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잖아요. 학교도 공부하셨고 일본 친구들의 특히 이 어떤 음주 문화는 어떨까요? 한국이랑 좀 많이 틀린데요. 일단 젊은 사람들도 보면 부어라 마셔라 이런 문화도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이 느끼고 일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술 문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랑 이제 틀린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즐긴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즐기냐면 우리는 부어라 마셔라 일단 술이라는 건 취해야 된다라는 비중이 아무래도 좀 많이 큰 반면 일본은 취한다는 표현보다는 일단은 음미를 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보다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좀 취하는 개념보다는 좀 음미하는 개념. 그리고 좀 즐기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화, 역사를 좀 즐기면서 요리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요리를 하나 내더라도 그냥 내지는 않거든요. 일본에서 서브할 때는 주문하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에 플러스 어디 산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든 제품 요리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고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부분도 요리 명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음주 문화가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 틀리다 보니까 한국은 보틀 문화다 보니까 일단은 이걸 다 마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스 문화거든요. 잔술 문화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 개 마셔보고 싶은 그런 이제 문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류를 좀 섭렵하고 싶고 다양한 걸 조금 느끼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대한 다양성이 지금도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음주 문화와 일본의 음주 문화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좀 많네요. 저는 일본도 잔술 문화인 줄은 몰랐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오사카, 동경 이런 데 자유여행을 했을 때는 식당에서 주로 이 니혼슈보다는
그 맥주를 많이 마셨던 네. 것 같고요. 뭐 맥주는 당연히 뭐 네. 버틀이나 저 뭐 생맥주 같은 걸 네. 마시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예전에 친구하고 캐나다에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놀러 갔다가 네. 밴쿠버는 아니고 뭐 밴프 로키까지 이제 들어가서 저녁 때 이제 그 바에 가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뭐 보틀로 시켰죠 당연히. 그랬더니 네. 그 서빙하는 친구가 보틀 값을 모른다. 네. 보틀로 팔아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뭐 무슨 소리냐 우리 한국에선 다 이거 바틀로 마신다. 야 네. 바틀 갖고 와. 그랬더니 뭐 바틀 가격도 모르고 뭐 그러더니 이제 지배인까지 온 거예요. 네. 응? 야 쟤네들이 바틀로 시키는데 이거 줘도 되냐? 가격은 네. 얼마냐 해서 아마 제가 지금도 기억에 조금 취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크레디트 카드를 이렇게 흔들면서 I have credit card, one bottle please. 뭐 네. 영어도 안 되니까 거의 네. 콩글리시 말로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어거지로 그 바틀을 시켜서 네. 이 마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러니까 한국은 바틀 뭐냐? 그냥 한 병. 네. 그 한 병 갖고 둘이서 마시면 이거 그냥 다 마셔야 돼. 네, 그죠? 네. 남기고 가기 아까우니까. 네. 그것도 들고 가기도 좀 그렇고. 네. 근데 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적어도 사케에서는 그런 그 잔술로 해서 네. 거기 어떤 스토리 또 서브로 하면서 네. 음식이나 이런 사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이 문화나 역사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해주네요. 네네. 그래서 모든 이자카야나 모든 이제 사케 전문점이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렇겠죠. 통상적으로 그리고 저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홋카이도 갔을 때 네. 버틀이 아닌 도쿠를 네. 마시는 네. 그것도 잔술이거든요. 아 독고리 또 그렇죠 그렇죠. 네. 따라서 주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버틀 문화가 생소해요. 일본은. 병 자체를 병을 테이블에 놓고 마신다는 자체가 많이 생소해요. 아 저도 뭐 일본에서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한 번도 그 사케 이 니온슈 병을 네. 올려놓고 드시는 분은 제 기억에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맞아. 네. 뭐 대병을 잔을 따르고 보기 위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두고 계속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우리 그 방송 중에 우리 그 알더바의 막경찰입니다. 우리 근데 이거 저기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우리 굉장히 그러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인구가 런던이 도쿄만큼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산업이라든지 뭔가 하나를 술이든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그 수요율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배로 이동하게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때는 뭐 드럼통이라든지 그다음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오크통에서 타루라고 하죠. 저 삼나무통에다가 이제 술을 담아서 배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파도에 인해서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스위트한 혹은 조금 프레시한 사케가 간서지방에서 만들어졌지만 저 바다로 이동하면서 파도에 의해서 삼나무 향이 배기면서 조금 바디감이 있는 술이 숙성돼.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요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간서지방 요리랑 간동지방의 요리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간동지방은 간장이나 된장이 주대가 되는 이제 요리가 주가 되고요. 관서지방은 소금이라든지 된장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주대가 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찰 요리라든지 조금 정갈한 요리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조금 좀 심심하거나 간결한 요리가 간서지방 교토지방의 요리라고 한다면 도쿄지방은 아무래도 뭐 장어라든지 조금 헤비하고 묵직하고 개성이 강한 요리 이쪽이 아무래도 좀 차이점이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 이동하게 되면서 술이 묵직해지고 헤비해지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리도 그렇게 바뀌게 됐거든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네, 그래서 에도로 천도하면서 술도 그렇게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요리도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술이 약간 묵직해지면서 요리도 조금 더 그 예를 들면 자극적이거나 또는 좀 강하거나 단맛이나
좀 짠맛이 조금 더 이 강하거나 아니면 좀 화려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성이 조금 마일드한 사케에서 간서에서 강동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조금 개성이 강한 사케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네. 재밌는 게 교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쿄야사이라고 해서 그 네. 교토의 야채, 장아찌류, 나물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야채류가 유명하다고 그게 교토에는. 옛날부터 일본의 그 천황가는 백제계였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래서 불교 음식, 사찰 음식 이런 쪽이 발달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도로 천도를 할 때 지금의 도쿄가 만들어질 때 거기는 사실상 옛날에는 뻘지대였거든요. 그래서 계획 도시를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처음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 산업이 발달을 하는데 우리가 돈 주고 뭘 사 먹을 때는 맛이 좀 더 강하고 진하고 이런 거에 그렇죠. 돈을 쓰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튀김류라든지 뭐 그 장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런 묵직한 술과 묵직한 음식이 외식에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매칭이죠. 지금 이제 우리 오크통 잠깐 얘기하셨는데 혹시 삭대도 와인처럼 네. 그렇게 숙성을 하는 삭대들이 좀 있나요? 와인은 다들 이러죠. 사케는 유통기간이 1년, 와인은 유통기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일본은 유통기간은 표현을 안 쓰고 상미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어는 상미기간. 네, 키겐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본래의 향과 맛이 변하는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맛이 변하는데 네. 변하는 게 썩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게 아니네요. 된다는 게 아니고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도 처음에 1년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미기간 똑같은 의미로 변하는 시기. 그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빈티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숙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케도 빈티지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크통이라는 이제 단어가 아니고 이제 일본은 타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타루. 그래서 삼나무통에다가 대형 삼나무통에다가 술을 이제 보관을 해서 삼나무 향을 이제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데 6개월 정도 이제 숙성을 시키고 이제 하는데 그걸 타루 자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루 자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성이 좀 강하고 향이 이제 오크 향이 엄청나다 보니까 차게 마신다기보다는 조금 데워 마시거나 실온에서 이제 마시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술이기도 합니다. 그 삼나무 향이 그리고 굉장히 향이 센 편에 속해요. 그게 와인 테이스팅 용어에서도 체더 테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삼나무 향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고 묵직한 와인에서 나는 향입니다. 그 우리 막경차 정구현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이제 그 내추럴 와인을 네. 수입해서 네. 판매하시잖아요. 그 뱅베라는 네.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와인하고 사케하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은 네. 일단은 와인이 먼저니까 그 뭐 얼핏 생각하면 이것도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약간 유기농 사케 네. 또는 뭐 내추럴 사케 네. 뭐 이런 개념들도 사케에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뭐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네. 한국 사케랑 일본 사케의 차이점 중에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청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일반미, 식용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식용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케 전용 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카바이라고 하는 이제 사케 전용, 그러니까 청주 전용 쌀인데 이 종류 품종만 하더라도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미르가 만약에 100g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비싼 게 사케 전용 쌀 중에 가장 비싼 게 3,600원 정도 합니다. 100g에 3,600원. 그러니까 식용미에서 가장 비싼 것보다 3,600, 3.3에서 3.6배가 더 비싸거든요. 그 비싼 쌀을 다시 50% 이상 이하로 더 깎게 되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발효주, 양조주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높습니다. 사케가.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우리 그 말 나온 김에 그
그 일본 청주와 이제 한국 청주의 그 네. 차이점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쌀을 갖고 네. 청주를 만들고 네. 일본은 청주를 만드는 삭개를 만드는 전용 쌀이 따로 있는데 네. 그 쌀이 100여 종류나 된다. 네.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쌀을 깎는다라는 이제 개념이 좀 틀린데요. 한국은 백미, 도정이라고 하고 네. 그걸 이제 뭐 9분도, 8분도, 7분도 이런 형태로 해서 백미 기준으로 이제 양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일본은 도정이 아니고 정미가 되는데 그 지금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깎은 게 7%까지 깎습니다. 그럼 93%를 깎아서 날려요? 네, 날리고 그럼 남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핵심 뭐랄까요? 그 자, 예를 들어서 씨앗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오늘 제가 교부제를 좀 들고 온 게 네네네. 이거는 카메노라는 이제 쌀 품종입니다. 네네. 지금 이게 19%까지 까는 거고 이게 오. 야마다니시키라는 게 70%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크기를 보니까 엄청나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네. 여기서 지금 47%가 있습니다. 예. 47%까지 깎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50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 네, 그래서 쌀을 깎느냐 안 깎느냐에 대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청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 한국은 안 깎아요? 이제 깎는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예담이라는 청주 같은 경우는 80%라는 20%를 깎고 남은 80%로 청주를 만들었다는 이제 카피 문구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생겨난 거고 한국의 청주는 뭐 깡다는 거는 그런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9분도, 8분도, 7분도 이것도 사실은 먹는 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백미와 현미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냐의 기준이지 사실 술을 만들기 위한 쌀을 깎는 기준은 아닙니다. 네. 그 쌀을 왜 깎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예, 그렇죠. 네. 왜 깎을까? 자, 양조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밥을 지었을 때 찰기 성분, 단백질, 지방, 뭐 무기질, 뭐 그런 비타민 성분들이 찰기 성분들은 사람한테 이롭습니다. 하지만 양조를 할 때 오히려 그런 성분들이 좀 방해가 되거든요. 양조하는 데 있어서. 생기고, 네. 그래서 현미 외벽 혹은 식용미에는 그 찰기 성분이 있는데 주조 호정미, 사케를 양조를 만드는 전용 쌀을 이제 전체적으로 주조 호정미라고 하는데 주조 호정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남아의 인디카 쌀이라고 하죠. 그런 쌀을 보면 찰기가 없잖아요. 밥을 지었을 때 입에서 뭐 저기 알량미 날아가는 쌀. 네네. 알람미. 네. 그런 형태로 찰기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찰기 성분을 최소화시켜서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든 게 사케 전용 쌀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방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영양 성분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대신 일반미하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반미 우리가 식용미가 이 사이즈 현미고요. 야마다니시케라는 저 주조호정미인데 두 개 비교하시면 언뜻 이쪽이 좀 더 쌀알이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1.3배 정도 더 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쌀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 개량을 할 때 이쪽을 조금 더 품종 개량할 때 쌀알을 좀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쌀을 깎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쌀을 깎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과일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껍질에 영양분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타민, 단백질 이런 게 외벽 쪽으로 갈수록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먹기에는 그런 게 좋으니까 현미가 좋은 거고 양조를 할 때는 그런 성분들이 오히려 잡미가 생기고 잡향이 생기니까 많이 깎으면 좋은데 근데 사실 이런 비타민이나 단백질도 효모가 자라는데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많이 깎은 쌀의 경우에는 양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그러니까 양조 효모가 먹고 살 양분조차 적어질 오. 정도까지 깎은 최고급의 사케들은 양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그 약간 정수 그 핵심 막 이런 쪽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쌀 중앙 부분을 보시면 현미도 뭐 지금 청취자분들 이제 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쌀 중앙 부분을 보면 약간 반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흰백자에 마음 심자를 적어서 신백, 일본어는 신파크라고 하는데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 자체가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스트를 첨가해서 탄산가스랑 알코올이 나오면서 술이 만들어지는데 사케 같은 경우는 주 원료가 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쌀의 주요 성분인 전분질을 먼저 당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분질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게 일반미랑 주조 고정미, 사케 전용 쌀에 보면 안에 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투명 부분이 심, 백, 전분질입니다. 그래서 그 전분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됐냐에 따라서 사케 완성도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반미를 사용을 안 하고 주조 고정미, 사케 전용 쌀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하거든요. 자, 우리 막경철님, 네. 와인도 네. 우리가 먹는 포도가루로 와인 만드는 건 아니죠? 예. 그 와인 전용 네, 와인 포도가 전용 따로 포도 있죠?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케도 이렇게 그렇고. 사케는 쌀을 깎아서 품질을 좋게 만드는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 알을 하나하나 골라내서 얼마나 알을 조금 남기느냐로 또 품질이 그 달라지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길게 해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포도알을 일일이 손으로 다 제거하면 굉장히 좋은 와인이 나오고 그 작업을 대충 하면은 싸고 양이 많은 와인이 나오죠. 그냥 예. 포도 다 따가지고 집어넣고 으깨서 하면은 조금 싼 와인. 예. 거기서 포도 알 하나하나를 하나 다 뭔가 좀 골라내서. 상처나고 상태 예. 안 좋은 걸 골라내는 수작업이 들어가면 고급 와인. 네. 네. 와인하고 사케하고 비슷한 면도 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네. 들으니까 조금 더 그 이해가 좀 빨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여태오 사케 마스터님 그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니 어디 가서 학생들이나 이런 그 일반인들한테 사케 얘기하시면 졸진 않겠어요.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포커스가 틀리죠. 학생들 상대로 이제 강의할 때는 이제 학생들을 맞춰서 아무래도 잠이 안 오게끔. 그리고 직장인들 뭐 최근 들어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 회식 문화가 좀 바뀌어지면서 사케 마시기 전에 사케 강의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자카야나 일식집에서 사케나 요리로 리더하는 방법, 회식 자리를 리더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라면 또는 뭐 기업체 뭐 임원급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게 그런 그날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입고 가는데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에서 사케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전문가를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양조 과정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지만 라벨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요리와의 궁합, 그 다음 테스팅, 그 다음 서브하는 방법 플러스 이제 마케팅까지 해서 토탈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중에 뭐 사케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이제 업장에서 사케를 들여다가 또 우리 고객들한테 이렇게 좀 제공하고 싶은 뭐 셰프님이나 오너분들은 우리 그 페이스북에 여태오 하고 검색하면 그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있다라고 합니다. 제 이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태오 검색하시면 사케 소믈리에 또 사케 마스터로 돼 있어서 친구 신청하시고 궁금한 거는 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의하시거나 또 강의 같은 거 이렇게 그 부탁드리면은 우리 그 여태오 사케 마스터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그런 다양한 그런 강의, 강연 또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커뮤니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그 여태오 사케 마스터님 모시고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사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사케와 요리와의 어떤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좋죠. 왠지 느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그 약간 일본의 어떤 지역별 기후라든지 또 그런 기후에서 나오는 쌀의 어떤 특징 때문에 맛이 좀 다르다든지 또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와인을 마실 때는 뭐 와인을 따를 때 이렇게 잔을 들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그런 약간 그 매너들 또는 뭐 좀 이 일식집 가서 사케 뭐 한국은 무조건 병으로 시키니까 사케 딱 시켜서 뭐 좀 몇 마디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우쭐하고 싶을 때 이런 거 팁들 전문적인 것부터 재밌는 것까지 우리 여태오 사케 마스터님을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를 그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사케와 요리의 궁합이 궁금하다. 이 주제를 갖고 역시 우리 사케 마스터 여태오님과 또 급하게 이 여의도 음식 죽고 박스 쿠마님을
대신해서 급하게 달려오신 우리 막경찰 뱅배 막경찰 정구현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그 방송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막경찰 정구현님께서 우리 그 방송을 도와주러 오셨는데요. 우리 네, 가족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구현입니다. 요새 그 내추럴 와인 판매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예. 그 시장에서 반응도 좋은 것 같던데. 네네. 그죠? 물론. 네. 자, 우리 그 막경찰 정구현님과 같이 이 사케 마스터 우리 여태호님의 사케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의 그 음주 문화, 식문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잔술로 보통 마시고 네. 잔술이거나 또는 독구리로. 네. 그리고 그렇게 마시면 여러 가지 술을 좀 음미할 수 있고 또 네. 음식과 술의 어떤 그 페어링이라든지 그런 역사나 스토리에 대해서도 비교적 괜찮은 식당에서는 서브를 하면서 좀 알려준다. 네.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잔술 문화를 하게 되면 다양한 거 마시면서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를 나눠서 페어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와인처럼요? 네, 사케도 오, 예를 사케도? 들어서 아까 시험해 보셨던 네네, 그 향 되게 예, 좋았던 거. 그거 개인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식전, 식중, 식후주 중에 어떤 포커스에 좀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식중은 아니겠죠. 저라면 글쎄요. 아, 어렵네. 네. 식전? 네, 식전주나 식후주 둘 중에 하나라는데 보통 이렇게 향이 있는 타입은 네. 식전주 쪽으로 그러게 이제 식전주 같이 약간 그 우리가 양식에서 식전에 먹는 거 뭐죠? 에피타이저? 네, 네. 그죠? 와인은 전체 요리로 와인은 전체 요리 뭐 하시면서 식전주로 뭐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 들어가면은 웰컴 드링크라고 네, 해서 네, 음료가 뭐가 그렇죠. 하나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에피타이저랑 같이 마신다고 하면 보통은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 아니면 아주 스파클링. 가벼운 화이트 와인 그렇죠. 그런 쪽을 마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네. 그 일본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사케 마스터 여태호님이 한국에서도 그런 그 행사를 하실 때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향들이 나는 네. 요 제가 그 마셨던 요 와인은 주로 식전주 또는 네. 식후주의 그 어떤 디저트하고 같이 먹어도 네. 향이 좋은데요. 식후주도 이제 매칭시키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케도 드라이 스위트가 이제 네.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케가 바디감이 있으면 이제 조금 묵직한 바디감이 있는 요리랑 매칭시킨다거나 조금 프레시하거나 조금 가벼운 이제 사케 타입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요리라든지 이쪽으로 매칭시키는 게 아무래도 괜찮겠죠. 아, 그렇네요. 그리고 네. 요즘 파인다이닝에서 네. 그 프렌치 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반에 약간 일식 터치나 한식 터치를 가진 음식들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와인 매칭을 하는 그 매칭 코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식사를 시키고 거기에 얼마를 더 내면 거기에 있는 소믈리에가 매칭한 와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곳들 중에서도 요즘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모수라든지 이런 곳은 중간중간에 전통주나 사케 같은 것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중간에 흐름을 전혀 깨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샐러드하고 같이 마실 수 있는 식전주 사케도 있을 네. 테고 네. 또 생선 회가 나왔을 때 네, 맞습니다. 회하고 같이 마실 수 있는 사케도 있고 네. 네. 또 일본도 이제 고기 문화도 있으니까 네. 무슨 뭐 고베 와규 같은 네. 거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케. 아, 굉장히 그 사케하고 그 음식의 이 매칭도 우리가 이제 3편에서 그런 네. 얘기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우리 이 여태호 사케 마스터님하고 하기로 했지만 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그 이 음식과 이 사케가 특히 일본 음식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네요. 네. 일본 식문화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사케를 중점적으로 했을 때 일본 식문화의 조금 변화된 부분을 한번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네. 사케로 인해서 일본 요리가 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네. 도쿠가 이에야스가 일본을 전체를 통일을 하고 지금 현재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제 천도를 하죠. 도읍지를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에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천도를 했을 때 그 전에는 양조장이라든지 모든 생산되는 부분이 전부 다 관서 지방, 지금의 교토나 오사카 쪽에 전부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